3% 평야에서 518년 왕조.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곳. 도대체 어디일까요? 분필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120명의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강의실 정적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이 서 있는 바닥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렉산더 크로우, 유럽 명문대 문명지리학 교수. 평야 문명론의 대가암. 20년간 문명은 평야에서 태어난다를 외쳐온 학자. 그의 저서는 7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BBC 다큐멘터리는 그를 환경이 역사를 결정한다는 명제의 대변자로 불렀다. EU와 나토, 유엔 자문으로 지리와 자원, 문명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학계는 그의 이론을 진리로 받아들였다. 그의 이론은 완벽했고 비판받은 적도 없었으며 그는 이미 학자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였다. 그런데 그날 강의실 뒤편에서 올라온 단 하나의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평야 3%, 산지 70%, 화강감 기반, 집중폭우, 혹독한 겨울. 그의 이론으로는 문명이 존재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부족 사회도 힘들고 중앙집권 국가는 불가능하며 왕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땅. 그런데 그곳에서 518년 왕조가 나왔다. 유럽 평균 80년의 6배가 넘는 수치. 세계 최강 제국들이 정복했지만 통치는 포기한 땅. 전염병이 대륙을 휩쓸 때도 피해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곳. 그리고 현재 반도체와 조선 방산으로 세계 최정상에 서 있는 곳. 알렉산더 크로우는 그날 이후 잠을 잃었다. 자료를 펼쳤고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밤을 새워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아니 자신이 무시했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강의실 문을 열었다. 유럽의 햇살은 늘 그렇듯 평야 위에서 잔잔하게 반사되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에는 어떤 의심도 없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학문 인생 15년이 산산조각 나는데 단지 90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렉산더 크로우입니다. 유럽 명문대에서 20년 넘게 문명지리학을 가르쳐온 교수이며 평야 문명론이라는 하나의 이론 체계를 세운 학자입니다. 제가 쓴 평야가 만든 제국들은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7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으며 EU와 나토, 유엔 자문으로 지리와 자원, 문명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여러 차례 작성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저를 환경이 역사를 결정한다는 명제의 대가로 불렀고 저 역시 그 평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이론은 명확했고 데이터는 완벽했으며 반박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유럽의 가을 햇살은 늘 그렇듯 캠퍼스의 넓은 평야 위로 잔잔하게 펼쳐지고 있었고 강의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에는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학생들 앞에서 같은 명제를 반복할 것이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받아 적을 것이며 강의가 끝나면 박수와 함께 질문 몇 개가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반복해온 그 일상이 오늘도 똑같이 흘러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120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가방을 내려놓고 늘 하던 대로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어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은 평야에서 태어난다. 역사는 지형에 지배된다. 분필이 칠판을 가르는 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제 목소리 역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제 말을 받아 적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떻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넓은 평야에서 태어났는지, 이집트 문명이 나일 강의 범람으로 만들어진 비옥한 땅 위에서 어떻게 꽃 피웠는지, 중국 문명이 황하 유역의 광활한 평원에서 어떻게 제국을 일궈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고 지도를 펼쳐 보이고 그래프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이론을 뒷받침했고 학생들은 그 논리에 설득당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뒤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동양계로 보이는 젊은 남성 연구자였는데 표정이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허락했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 짧은 질문이 강의실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저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동쪽 끝에 작은 반도, 산이 많고 평야가 적은 나라, 역사책에서 가끔 스쳐 지나가는 이름 정도였습니다. 제 이론 체계 안에서 한국은 중요한 사례가 아니었고, 따라서 깊이 다룰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라면 산악 지역이 많은 작은 국가 아닙니까? 제 이론에서는 주변부에 해당하겠지요. 그러나 그 연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평야가 전체 국토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지가 70%이고 땅은 화강암 기반입니다. 교수님 이론대로라면 문명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518년 동안 지속된 단일 왕조가 나왔고 현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기술 강국입니다. 이것을 교수님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518년. 평야 3%. 산지 70%. 그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강의실은 고요해졌고 학생들은 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무언가 대답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분필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분필이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락 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울렸고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강의를 마무리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지형도가 펼쳐졌고 데이터가 나타났고 역사 기록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야 비율 3%, 산지 비율 70%, 화강암 기반, 집중폭우, 혹독한 겨울, 그리고 518년 지속된 조선 왕조.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이론 어디에서도 이 나라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 이론 체계 안에서는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균열이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아니라 기반 전체를 흔드는 균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들이 쌓여갔습니다. 지형도, 기후 데이터, 역사 기록, 왕조 계보도, 인구 통계, 농업 생산성 지표까지. 평소라면 하루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분량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자료를 읽을수록 의문이 깊어졌고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제가 알던 상식이 흔들렸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뒤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답은 나왔지만 그 답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반도의 위성 지형도를 처음 펼쳐봤을 때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초록과 갈색으로 뒤덮인 그 땅은 마치 거대한 주름진 천처럼 보였습니다. 산맥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어지고 그 사이사이로 골짜기와 능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평야라고 부를 만한 공간은 서쪽 해안가 일부와 남쪽 끝자락에 조금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도를 확대해보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땅에서 평탄한 구간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평야 비율 3%.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고 다른 자료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메소포타미아는 평야 비율이 60%가 넘었고 이집트는 나일 강 유역 전체가 농경지로 활용 가능했으며 중국 황하 유역은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작 3%였습니다. 제 이론 체계에서 3%라는 숫자는 문명이 뿌리내릴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부족 사회는 가능할지 몰라도 중앙 집권 국가, 하물며 수백 년 지속되는 왕조는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왕조는 518년을 지속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518년. 유럽의 왕조들 평균 지속 기간이 80년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숫자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부르봉 왕조가 204년, 합스부르크가 173년,
튜더가 118년이었습니다. 중국의 명나라조차 27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야 3%의 땅에서 518년이라니. 이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론 전체를 뒤흔드는 발레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후 데이터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름 평균 기온 30도, 겨울 평균 기온 영하 10도에서 20도. 연교차가 무려 40도에서 50도에 달했습니다. 집중폭우 기록도 있었습니다. 여름 한철에 연간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쏟아졌고 그 빗물은 산을 타고 급격히 흘러내렸습니다.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찬 기류가 반도 전체를 얼렸고 눈이 쌓이면 교통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제가 알던 어떤 문명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화강암. 저는 화강암 기반 토양에 대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화강암은 단단하고 투수성이 낮으며 풍화가 느립니다. 농경에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쟁기가 들어가지 않고 씨앗이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유럽이나 중동의 충적토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농민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지 궁금해졌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식 논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산 경사면을 따라 층층이 쌓아 올린 논. 한 층 한 층이 돌담으로 쌓여 있었고 물길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논 한 층을 만드는데 평균 3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돌을 깨고 흙을 다지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배수로를 만들고 그렇게 한 뼘씩 농지를 확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평야가 없으니 산을 평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밤낮이 바뀌었고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연구실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15년 학자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몽골 제국의 침략 기록을 읽다가 저는 한 문장 앞에서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한반도는 정복은 가능하나 통치는 불가능하다. 몽골 제국. 13세기 세계를 정복한 최강의 기마군단.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며 모든 것을 짓밟았던 그 제국이 한반도에서는 통치가 불가능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불가능했을까? 자료를 더 찾아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산 때문이었습니다. 기마부대는 평야에서 무적이지만 산악 지형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보급선이 끊기고 동선이 노출되고 게릴라전의 무방비였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결국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제가 무시해온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산. 저는 평생 산을 문명의 장애물로만 봤습니다. 평야가 없으면 문명이 없고 산이 많으면 역사의 주변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산이 천연 요새가 되었고 외적을 막아냈고 왕조를 지켜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제 논문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연구들, 수백 페이지의 논문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한 문장. 문명은 평야에서 태어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혼자 안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학자로서 제가 마주한 이 충격을 제 학생들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저 혼자서는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강의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쳐놓고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120명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평소와 다른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연구한 내용입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커다란 반도의 위성 지형도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무덤덤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지형도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도를 확대하기 시작하자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산, 산, 산.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과 골짜기들. 마치 굳은 근육처럼 땅을 둘러싼 화강암의 주름들. 녹색과 갈색이 뒤엉킨 그 지형은 제가 지금껏 보여준 어떤 문명의 요람과도 달랐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전체 평야 비율 3%입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몇몇은 노트에 적던 손을 멈췄고 몇몇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산지 비율 70%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화강암 기반, 집중폭우, 여름 30도, 겨울 영하 20도, 연교차 50도, 마차 사용 불가, 농경 효율 최악, 외부 교류 극히 제한적.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에서 518년 지속된 단일 왕조가 나왔습니다. 강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 가득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그 순간 강의실 공기가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이 조건에서 어떻게 문명이 가능합니까?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론이 잘못된 겁니까? 또 다른 학생이 따졌습니다. 질문들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제 이론은 불완전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120명의 학생들이 숨죽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15년간 지켜온 자존심의 벽이 제 눈앞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와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흥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 수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문명사 전체를 다시 쓰는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도대체 너는 어떤 나라란 말인가?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나라의 비밀을 파헤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반도의 산맥 체계를 보여주는 지형도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화면 중앙의 굵은 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두대간입니다. 북쪽 백두산에서 남쪽 지리산까지 1400km에 걸쳐 이어지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포인터가 그 선 위를 미끄러지자 학생들은 마치 거대한 용의 등뼈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이 산맥은 한반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뼈대였고 그 뼈대로부터 수많은 지맥들이 뻗어나가 반도 전체를 거대한 그물망처럼 덮고 있었습니다. 이 산맥이 한국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기후를, 물길을, 교통로를, 그리고 역사를 말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의 영토가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피로 물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마군단. 가장 잔혹하고 효율적인 정복기계.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제국만 남았고 저항은 짓밟혔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몽골 제국이 정복하지 못한 곳이 어디입니까?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입니다. 동남아시아 일부입니다. 유럽 서쪽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몽골 제국의 군사 기록에서 발췌한 문장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반도는 정복은 가능하나 통치는 불가능하다.
학생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가리키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몽골은 한반도를 여러 차례 침략했습니다. 그들은 평야 지대를 점령했고 도성을 포위했으며 왕조를 굴복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다시 한반도 지형도로 돌아갔습니다. 산맥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마부대는 평야에서 무적입니다. 빠르고 강하고 기동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산에서는 다릅니다. 말은 급경사를 오르지 못합니다. 좁은 골짜기에서는 대규모 병력 전개가 불가능합니다. 보급선은 길어지고 매복 공격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산악 지형에서 기마 군단은 그저 느리고 취약한 보병일 뿐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청나라의 침략 기록을 띄웠습니다. 17세기 청나라가 12만 대군을 이끌고 한반도를 침공했습니다. 당대 최강의 보병과 기병을 갖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도성을 함락시켰고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자료를 읽었습니다. 청나라 군대의 절반이 산악 지역에 발이 묶였습니다. 보급로가 끊겼고 현지 주민들은 산으로 도피했으며 게릴라전으로 끊임없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청은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조공 관계만 유지하는 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 기록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은 근대식 군대와 행정 체계를 갖추고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철도를 깔았고 경찰서를 세웠고 철저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긴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화면에 문장이 떴습니다. 한반도의 산악 지역은 통치 불가 지역.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복과 통치는 다릅니다. 정복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군대를 보내 적을 무찌르고 항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치는 다릅니다. 통치는 그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고 법을 집행하고 주민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외세가 완전히 통치한 적이 없습니다. 강희실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산악 지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을 유지하는 최후의 방패였습니다. 평야가 적어 농사짓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산들이 없었다면 이 작은 반도는 진작에 주변 강대국에 흡수되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산이 왕조를 지켰고 백성을 보호했으며 문명이 뿌리내릴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결론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천연 요새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공격하기 어렵고 가장 지배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저 역시 평생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을 처음으로 입 밖에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던 것은 이론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였다는 것을.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제가 연구하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형이나 군사적 방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4세기 유럽 흑사병 확산 지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붉은 점들이 도시를 나타냈고 검은 점들은 사라진 도시를 의미했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14세기 중반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도시가 통째로 사라졌고 왕조가 무너졌으며 사회 구조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저는 다음 지도를 띄웠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전염병 확산도였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만 유독 색이 옅었습니다. 너무 옅어서 마치 지도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기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472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가 남긴 가장 방대하고 정확한 국가 일일 기록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한 결과 물론 전염병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륙을 휩쓴 대규모 전염병이 한반도에서는 국지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으로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둘 다 자연이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강암 단면의 확대 이미지였습니다. 미세한 균열과 틈, 모세관 같은 구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강암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이 도리 농사에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쟁기가 들어가지 않고 씨앗이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이 지나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포인터로 화강암의 미세 구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화강암층은 천연 정수 장치입니다. 빗물이 땅에 스며들면 화강암의 미세한 틈과 균열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과됩니다. 불순물이 걸러지고 광물질이 용해되며 깨끗한 물이 샘으로 솟아납니다. 다른 나라들은 물을 끓여서 마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인성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이 그 과정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이해가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물이 깨끗해도 병원균은 존재합니다. 공기를 통해, 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반도의 연간 기온 변화 그래프였습니다. 여름 최고 기온 30도, 겨울 최저 기온 영하 20도. 그래프의 진폭이 극단적으로 컸습니다. 대부분의 병원균은 영하 10도 이하에서 활동을 멈춥니다. 번식이 불가능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저는 그래프 아래의 작은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한반도는 매년 겨울 이 온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적게는 2달, 길게는 4달 동안 말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숨죽인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어 두 요소를 각각 가리켰습니다. 여름 폭우가 땅을 씻어냅니다. 병원균이 쌓일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 혹한이 살아남은 병원균마저 죽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곳은 지구상에서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온대 기후이면서도 시베리아급 혹한이 찾아오고 동시에 몬순 기후처럼 집중 폭우가 쏟아지는 곳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강암 지층과 혹한 그래프가 겹쳐진 이미지였습니다. 그 위에 저는 조용히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조선이 대규모 전염병으로 붕괴하지 않았던 이유, 5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현명함도 아니었습니다. 땅 자체가 백성을 지켰습니다. 자연이 생명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 인간은 그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한번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학생들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이로움. 그리고 자신들이 알던 세계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다는 두려움.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잠시 강의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럽의 넓은 평야가 햇빛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탄하고 비옥하고 관대한 땅. 이 땅에서 태어난 문명은 자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자연이 인간을 시험한 땅이었고 인간은 그 시험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연이 만든 방어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평야 3%라는 절망적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축한 생존의 엔진입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산 경사면을 따라 층층이 쌓인 계단식 논의 사진이었습니다. 초록빛 논이 산을 따라 거대한 계단처럼 이어져 있었고 각 층마다 돌담이 정교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 논 한 층을 만드는데 평균 3년이 걸립니다. 저는 3차원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산 경사면에 나무를 베고 화강암을 깨내어 털을 닦습니다. 돌담을 쌓아 토양이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시키고 흙을 채워 넣어 다집니다. 물기를 내어 위에서 아래로 물이 순환하도록 설계합니다. 한 뼘, 한 뼘씩 이렇게 농지를 만들어갑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야가 3%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을 평야로 만들면 됩니다. 한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내기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논의 일렬로 서서 동시에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두 단어를 띄웠습니다. 두레, 품앗이. 두레는 공동 노동 조직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집씩 돌아가며 농사를 짓습니다. 품앗이는 노동력 교환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도우면 내일 당신이 나를 돕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땅이었고 함께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장독대와 김장 사진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기술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입니다.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면 왕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장에 집착했습니다. 김장이 그 정점입니다. 가을에 배추를 수확해 소금에 절이고 발효시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증식하고 비타민이 보존되며 장기 보관이 가능해집니다. 한 가족이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만듭니다. 적게는 수십 포기, 많게는 수백 포기를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환곡 제도를 설명하는 도표였습니다. 국가 차원의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환곡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릴 곡식이 없는 농민에게 나라가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수확 후에 갚게 합니다. 이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목적이 이윤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굶어 죽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했고 그래서 대규모 반란이 적었으며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합쳐보십시오. 계단식 논, 공동체 노동, 저장기술, 국가안전망, 자연이 만든 방역 시스템, 산이 만든 천연 요새. 이것이 한국 문명입니다. 저는 조용히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문명은 평야에서만 탄생한다. 저는 평생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국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강의실 정면에 섰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앞선 장들을 통해 충격으로 단련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워온 문명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그 모든 것의 정점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숫자를 천천히 적었습니다. 518.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숫자가 완성되는 순간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이 숫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의 숫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지속된 기간입니다. 518년.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지난 20년 넘게 쌓아온 제 문명사 연구의 기준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왕조의 평균 수명, 중앙 집권 국가의 지속 가능성, 농업 생산성과 정치 안정성의 상관관계.
제가 논문에서 제시했던 모든 공식들이 이 숫자 하나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 왕조들의 지속 기간이 막대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부르봉 왕조 204년, 합스부르크 173년, 튜더 118년, 로마노프 304년, 중국 명나라 276년, 청나라 268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며 홀로 솟아오른 하나의 막대. 조선 518년. 유럽 왕조들의 평균 지속 기간은 80년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 세기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왕조가 세워지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쇠퇴하고 무너지는데 평균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평야 3%의 땅에서 518년이라는 왕조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 환경, 지형, 기후, 공동체, 생존 기술 2단 하나의 결과로 수렴됩니다. 바로 이 518년입니다. 저는 중국과 조선의 반란 기록을 비교한 표를 띄웠습니다. 명나라 시기 대규모 반란 47건, 조선 시기 대규모 반란 13건. 학생들이 숫자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조선에서는 반란이 적었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압제가 덜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세금도 있었고 신분제도 있었고 불평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반란을 조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반도 지형도를 다시 띄웠습니다. 산맥으로 분절된 그 땅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마을은 산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을까지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하고 대규모 병력을 모으려면 여러 골짜기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군에 노출됩니다. 평야 지역이라면 수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순식간에 반란군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악 지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마을 단위 공동체 시스템이 강했기 때문에 개인이 마을을 떠나 반란에 가담한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외세 침략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몽골, 청나라, 일본. 더 중요한 것은 외세가 왕조를 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의 수많은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청나라는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달랐습니다. 침략을 받았고 항복했고 조공을 바쳤지만 왕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나라 군사 기록에서 발췌한 문장을 띄웠습니다. 산악 지형을 통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얻는 이익보다 크다.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하려면 얼마나 많은 군대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보급이 필요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주둔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기존 왕조를 유지시키고 조공만 받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가 518년을 유지한 이유는 그 왕조가 특별히 현명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왕들도 있었고 뛰어난 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 지형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리켰습니다. 이 땅 자체가 왕조를 지키는 병사였기 때문입니다. 산이 외적을 막았고 지형이 반란을 억제했으며 가혹한 환경이 백성들을 공동체로 묶어놓았습니다. 왕조는 이 모든 시스템 위에 존재했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힌 518이라는 숫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숫자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학생들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역사 이야기에서 갑자기 현대로 넘어가는 것에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연결이야말로 제가 한국을 연구하며 마주한 가장 놀라운 발견이라는 것을.
저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현대 한국의 산업 지표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70% 이상, 선박 건조 수주량 세계 1위, 방산 수출 순위 세계 9위, 그것도 불과 10년 만에 32위에서 급상승한 수치였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것은 현대기술 아닙니까? 과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크게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DNA. 좋은 질문입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고 자본은 들여올 수 있으며 설비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다릅니다. 문화는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되고 세대를 거쳐 전승되며 사람들의 몸과 정신에 새겨집니다. 저는 반도체 공정 사진을 띄웠습니다.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새기는 극도로 정밀한 작업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오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먼지 하나, 떨림 하나가 전체 칩을 망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강암 사진을 옆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 돌을 깨야 했던 민족입니다. 수백 년 동안 쇠망치로 화강암을 쪼개며 한 뼘씩 땅을 일궈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계단식 논 사진을 다시 띄웠습니다. 층층이 정교하게 쌓인 돌담,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된 물길, 완벽하게 수평을 맞춘 논바닥. 3년 동안 돌을 쌓아 단 한 층의 논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넘치지 않도록,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했습니다. 정밀함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한국은 이 문화를 수백 년 동안 몸에 새겨왔습니다. 저는 대형 LNG 운반선 사진을 띄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선박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해안선은 복잡하고 산이 많아 육로 확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바다를 길로 삼았습니다. 조선업이 발달한 이유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수천 개의 부품을 정밀하게 조립해야 하는 조선 기술은 산 경사면에 논을 쌓던 그 원리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저는 K전차가 60도 경사를 올라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학생들이 탄성을 흘렸습니다. 왜 60도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산의 평균 경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전차는 이 땅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야를 달리는 전차가 아니라 산을 오르는 전차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런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 반도체 제조 공정의 불량률이 세계 평균의 절반 이하라는 통계였습니다. 정밀함, 끈기, 포기하지 않는 문화, 공동체적 협업 시스템, 환경을 이겨낸 DNA. 이 모든 것이 현대 기술 속에 녹아 있습니다. 화강암을 깨던 손이 이제는 나노미터를 새기고 있습니다. 계단식 논을 쌓던 정밀함이 반도체 공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을 넘던 민족이 이제는 바다를 건너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형태를 바꿔 현재 속에 살아 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한번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